이제 그만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만큼 버티셨으면 자식들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귓가를 때리는 큰아들의 서늘한 목소리,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 사이로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흩어집니다. 20년입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세월. 세상은 저를 식물인간이라 불렀고 자식들은 저를 빨리 처분해야 할 짐짝 혹은 돈 나오는 자판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 귀는 열려 있었고 제 정신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요. 딸깍. 방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온 새벽 2시 20년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제 검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겨있던 눈꺼풀이 들리며 서늘한 안광이 어둠을 뚫고 나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굳어버린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20년 만에 딛는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 그것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 침대에 누워 그들의 추악한 본색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횡령, 배임, 불륜.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썩은 고름들을 이제는 터뜨려야 할 시간입니다. 20년을 기다려온 한 남자의 마지막 반격. 과연 그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살다 보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 참 많으시죠? 특히나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등을 돌릴 때 그 심정은 말로 다 못합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는 옛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슴 답답한 일들 잠시 잊으시고 이 노신사의 통쾌한 복수극에 함께 올라타 보시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평창동의 고즈넉한 대저택.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그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3층 끝방은 20년째 죽음과 삶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공간이었다. 방 안을 채운 것은 웅장한 가구들이 아니라 쉴 새 없이 기계적인 신호음을 내뱉는 각종 의료 장비들과 코끝을 아리게 만드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인위적으로 주입되는 산소의 비릿한 공기였다. 방 한가운데 놓인 특수 제작 침대 위에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한경수 회장이 누워 있었다. 칠순을 넘긴 그의 몸은 세월의 풍파와 20년의 정지 상태를 견디지 못한 듯 낙엽처럼 말라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만이 그가 살아온 격동의 세월을 증명할 뿐 그는 거대한 밀랍 인형처럼 미동도 없었다. 아니, 그래서 언제까지 저 상태로 두겠다는 거야? 오빠, 지금 우리 회사 상황 몰라서 그래.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둘째 딸 서윤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투병 중인 아버지에 대한 걱정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채워지지 않는 무력에 굶주린 짐승의 으르렁거림만이 가득했다. 나라고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법무팀에서 그러잖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주식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고. 그렇다고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큰아들 상준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다. 그는 5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떨어질 콩고물을 계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막내 상철 역시 거들었다. 형, 누나. 나 이번에 투자한 거 잘못되면 진짜 길거리나 앉아. 아버지 금고 비밀번호
정말 그 간병인 여편네도 모른대? 20년을 붙어 있었는데 뭔가 아는 게 있을 거 아냐. 방 안의 경수는 그들의 대화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심장 박동기가 요동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지만 이불 밑에 숨겨진 그의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다. 자식들의 목소리는 마치 차가운 송곳이 되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그때 육중한 방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10년 넘게 경수의 곁을 지키고 있는 간병인 이영자였다. 그녀가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자식들이 풍기던 독한 명품 향수 냄새와 탐욕의 악취 대신 은은한 라벤더 향과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채웠다. 영자는 익숙한 손길로 경수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약보다 따뜻했다. 회장님, 오늘도 창밖엔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날씨가 참 좋은데 언제쯤 저랑 같이 산책하러 나가실까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책은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그 시집이에요. 영자는 자식들조차 잊어버린 경수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경수의 메마른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조용히 시를 읽어내려갔다. 시구 한 구절 한 구절이 경수의 메마른 심장에 단비처럼 내렸다. 자식들이 문 밖에서 언제 죽냐며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을 가질 때 이 남남인 여인만이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오후 6시 자식들은 형식적인 얼굴 비추기를 끝내고 서둘러 방을 나섰다. 수고하세요, 아줌마. 우리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아, 그리고 아침에 아버님 혈압 좀 낮았으니까 체크 잘해요.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골치 아프니까. 상준의 그 말은 배려가 아니라 경고였다. 영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자식들이 떠난 방 영자는 경수의 얼굴을 따뜻한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수건의 온기가 경수의 뺨을 스칠 때 경수는 참을 수 없는 비애감을 느꼈다. 회장님, 외로우시죠? 저 자식들도 참. 돈이 뭔지. 그래도 회장님, 저는 끝까지 여기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영자의 목소리에 물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경수의 곁에서 기도를 올린 뒤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퇴근을 서둘렀다. 밤 12시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정적만이 흐르는 시간. 20년 동안 고요했던 이 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신호음의 간격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침대 위 경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사람처럼 그는 온 힘을 다해 의식의 끈을 부여잡았다. 탁! 경수의 왼손 검지가 침대 시트를 긁었다. 20년 만의 움직임. 신경이 마비되어 돌처럼 굳어버린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의식이 깨어난 것은 5년 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 자식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누가 진정으로 자신의 곁을 지키는지 지켜보기 위해 스스로를 식물인간이라는 감옥에 가뒀다. 그리고 오늘 자식들이 내뱉은 안락사라는 단어가 그의 인내심을 끊어놓았다. 경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삐걱거리는 뼈마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20년간 누워만 있던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침대 난간을 잡고 바들바들 떨며 발을 바닥에 내디뎠다. 차가웠다. 발바닥에 닿는 대리석의 냉기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그가 살아있음을 실감나게 했다.
목구멍에서 쇳소리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20년 만에 내뱉는 인간의 소리였다. 그는 벽을 짚으며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수척하고 병색이 완연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는 호랑이 같은 노인이. 경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 한 구석,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로 향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억 속에 각인된 번호를 눌렀다. 띠링,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20년 전 그가 쓰러지기 직전에 넣어두었던 서류들과 함께 지난 5년간 영자가 퇴근한 뒤 몰래 기록해온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자식들의 배신과 비리,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이유가 빼곡히 적힌 피의 기록이었다. 경수는 책상에 앉아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거렸지만 그는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다. 유원장, 나 한경수는 오늘부로. 창밖으로 차가운 새벽달이 떠올랐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노신사의 눈에는 서늘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비정하게도 거꾸로 흘러 20년 전 그 지옥 같은 여름날로 저를 데려갑니다. 당시 환갑을 갓 넘겼던 저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무실에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곧이어 끈적한 어둠이 저를 덮쳤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지속적 식물 상태입니다. 뇌관 기능은 일부 남아있으나 의식 회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몽환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에 얼음 송곳을 박아넣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들려. 나는 여기 살아있다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은 입술 밖으로 단 한마디도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눈꺼풀 하나 들어 올릴 힘조차 없는 제 육체는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침실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이 전시되는 극장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불과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일까요?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큰아들 상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는 손을 비비며 효자 노릇을 하던 놈이었죠. 하지만 그날 상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야,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영감탱이 저렇게 누워있으면 성년후견인 지정해서 법인 인감부터 확보해야 해. 지금 회사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단 말이야. 상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등 위로 떨어진 그의 땀방울은 마치 독사에서 흘러나온 독액처럼 뜨겁고 불쾌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는 척하면서 슬쩍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아내와의 결혼기념일에 맞춘 금강석 반지를 빼내려 했습니다. 손가락 뼈가 비틀리는 고통보다 자식의 배신이 주는 통증이 수만 배는 더 컸습니다. 둘째 딸 서윤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올 때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는 제가 듣지도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제 귀에 대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산소호흡기 달고 연명하는 거 본인한테도 고통 아니에요? 평창동 부지 그거 매각해서 나 사업 자금으로 좀 쓰게 해줘요. 어차피 죽으면 다 내 거 될 건데 미리 좀 당겨 쓰는 게 어때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녀가 풍기던 진한 장미 향수 냄새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를 제 손가락에 억지로 지장을 찍으려 할 때 저는
차라리 이대로 심장이 멈춰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 시청자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십니까? 믿었던 자식들이 내 시신을 앞에 두고 고기를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 지옥 같은 순간을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저는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갈 때쯤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처음 온 날 그녀는 제 거칠어진 손을 잡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죠?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매일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회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 같던 제 마음에 스며드는 담비였습니다. 영자는 자식들이 다 팔아치우려 했던 제 서재의 책들을 매일 한 권씩 가져와 읽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노인과 바다를 읽어드릴게요. 회장님도 이 주인공처럼 강한 분이시잖아요. 그쵸? 그녀가 제 몸을 닦아줄 때 느껴지는 적절한 온도의 물수건, 제 머리카락을 빗겨줄 때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 들어오는 신선한 숲의 냄새. 영자는 저를 돈 많은 환자가 아닌 존엄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 상준이 술에 취해 병실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 영감탱이 그냥 오늘 확 호흡기 떼버릴까? 그때 영자는 가냘픈 몸으로 상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련님,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죠.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곁을 지키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지를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침묵의 관찰자였습니다. 상준이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으로 날리는 소리, 서윤이가 유산 배분을 두고 동생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소리, 막내가 사기꾼들과 어울리며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소리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제 앞에서 모든 악행을 모의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죽어주마. 하지만 너희가 바라는 방식은 아닐 거다. 침대 머리맡에서 영자가 읽어주던 시집 속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딘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저는 20년의 겨울을 견뎠습니다. 이제 그 겨울을 끝내고 제 손으로 저 오만하고 추악한 자식들의 머리 위로 차가운 서리를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일기장에는 지난 20년간 제가 보고 들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날짜별로, 시간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제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이 병실에서 제가 직접 벼려온 복수의 칼날입니다. 밤은 저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의 시간이자 거대한 복수를 설계하는 설계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택의 인적은 끊기고 정원사의 가위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깊은 고요 속에서 저는 비로소 산자가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일은 매일 밤 치르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20년간 쓰지 않아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린 다리 근육은 제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찌울 때마다 퍽하고 둔탁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죽였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났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저를 더 또렷하게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저는 벽을 짚고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20년 동안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처럼 제 뼈마디는 움직일 때마다 우드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대리석의 차가운 냉기는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살갗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의식이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이 처절한 재활을 반복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는데 한 달이 걸렸고 상체를 일으키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비틀거리면서도 방 안의 비밀 서재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재 구석, 빛바랜 고서들 사이에 숨겨진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제가 보고 들은 자식들의 죄악이 기록된 검은색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제 비뚤비뚤한 글씨체로 적힌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18년 5월 14일 큰아들 상준 회사 공금 50억을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 마카오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10억을 탕진하고 돌아와 내 침대 옆에서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투덜거림. 그의 몸에서는 독한 담배 냄새와 함께 비릿한 욕망의 악취가 났다. 2020년 11월 2일 둘째 딸 서윤. 내 명의의 제주도 부지를 위조된 위임장으로 매각 시도. 옆방에서 변호사와 통화하며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라며 짜증을 냄. 그녀가 바르고 온 붉은 립스틱 자국이 내 손등에 닿았을 때 나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가 제 자식들의 손에 의해 곰팡이 핀 식빵처럼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이자 법률 고문인 김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다. 한경수야. 놀라지 말고 들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김 변호사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목소리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세.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서류들을 은밀히 준비해주게. 자네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절대 자식놈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지난 20년간 수집한 자식들의 비리 증거물들을 전달할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횡령 장부 복사본, 차명 계좌번호,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서 서슴지 않고 내뱉었던 패륜적인 대화의 녹음본까지.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영자 씨의 배경을 조사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실 그녀를 온전히 믿기까지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과거 제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말단 직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해고 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복수가 아닌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돌보며 받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름 없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 내 진심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저는 펜을 들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의 마비 증세 때문에 한 문장을 쓰는 데에도 수십 번을 쉬어야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앞을 가렸고
펜을 쥔 손등의 핏줄은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식과 부동산, 현금 자산은 간병인 이영자에게 신탁하여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사용할 것을 명한다. 세 자녀에게는 단 1원의 상속도 허용하지 않으며 그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김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유 원장 마지막에 지장을 찍는 순간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20년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비틀거리며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식물인간의 가면을 썼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제 얼굴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밤새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맑아요. 제가 꽃바구니를 좀 가져왔는데 향기가 참 좋죠? 그녀가 가져온 프리지아의 진한 향기가 제 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 고맙소. 조금만 기다려주게. 곧 그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줄 테니. 그리고 저는 곧 들이닥칠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자식들은 안락사 동의서를 들고 저를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무덤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의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고 있겠지요. 저는 감은 눈 뒤로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그 마침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창가를 타고 들어와 제 눈꺼풀 위를 간지럽혔지만 제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차디찬 심연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식물인간으로 박제된 지 정확히 20년째 되는 날이자 제 자식들이 제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로 작당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방 안으로 세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준의 묵직한 구두 소리, 서윤의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 그리고 막내 상철의 가벼운 운동화 소리. 그들의 발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슬픔의 무게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숙제를 해치우러 온 사람들의 경쾌함마저 느껴져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준비는 다 됐지? 의사하고는 얘기 끝났어. 뇌사 판정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생명 연장은 환자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는 소견서 받아냈으니까. 상준의 목소리는 비정할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을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하는 중고 거래업자 같았죠. 제 코끝으로 그들이 풍기는 비싼 위스키 냄새와 담배취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의 눈빛이 아니라 빨리 사라져줘야 할 거대한 장애물을 치우려는 자들의 서늘한 탐욕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저 세상 가면 엄마 만나서 편히 쉬세요. 거기선 돈 걱정, 회사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서윤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이마를 짚었지만 그 온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곧 손에 쥐게 될 수천억 대의 자산에 대한 흥분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자가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살벌한 방 안 분위기에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씀들이세요? 안락사라니요? 회장님, 어제도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살아계신 분을 어떻게... 이 아줌마가 진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야. 우리가 결정한다고. 당신은 오늘까지만 하고 짐 싸서 나가. 퇴직금은 넉넉히 쳐줄 테니까. 상철의 고함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은 아직 가실 때가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눈꺼풀이 떨리시잖아요. 회장님, 회장님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영자의 절규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제 마른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의 온도가 제 손등 위로 번질 때 저는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참기 위해 혀를 깨물어야 했습니다. 20년의 세월, 남보다 못한 자식들은 제 죽음을 재촉하고 생판 남인 이 여인만이 제 생명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의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이 미리 매수한 변호사였습니다. 자, 여기 서류 준비됐습니다. 세 분 다 서명하시면 오늘 오후 내로 모든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명의의 자산 동결 해제와 상속 절차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상준이 만년필 뚜껑을 여는 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마치 제 목숨줄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요. 20년간의 지루한 기다림이 끝났다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동안 기계의 신호음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던 방에서 깊은 무덤 속에서 올라온 듯한 낮고 묵직한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명을 하려던 상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의 비명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허공에 걸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20년 만에 정면으로 마주하는 세상. 눈앞이 흐릿했지만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진 자식들의 얼굴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제 손으로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기계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뱉었지만 제 의지는 그 기계적인 신호보다 강했습니다. 아, 아버지. 상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굳어버린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며 꺾이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상준아. 서윤아, 상철아. 애비가 죽기를 그렇게 고대하던 너희들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려던 참이었구나. 저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20년 동안 너희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인 그 추악한 말들. 단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내 손에서 반지를 빼가려던 그 차가운 손길, 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까지. 전부 말이야.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막내 상철은 사색이 되어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저는 미리 연락해둔 김 변호사와 경호원들이 문을 막아선 것을 보았습니다. 회장님, 영자가 제 곁으로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자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소. 당신이 읽어준 시 덕분에 내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 저는 자식들의 발치에
그들이 서명하려던 안락사 동의서를 던져버렸습니다. 너희가 기다린 건 나의 죽음이었겠지만 내가 기다린 건 바로 오늘 너희의 몰락이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공포 섞인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20년의 연극은 끝났고 이제 진실의 심판대가 펼쳐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차가운 복수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죽음의 냄새만 가득했던 이 방이 이제는 서슬퍼런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선 세 자식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경악에서 당혹으로, 다시 비굴한 변명거리와 본능적인 공포로, 그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저는 비로소 20년 묵은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상준이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부축하고 있던 영자의 손을 잠시 놓고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의 발치에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바스락.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정막을 깼습니다. 기다려. 그래, 너희는 기다렸지.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 숨통이 끊어지고 이 거대한 집과 돈이 너희 손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지. 제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상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상준아, 2018년 마카오. 기억나느냐? 내가 회사 공금 50억을 빼돌려 하룻밤 만에 날리고 돌아온 날 너는 이 방에 들어와 내 산소호흡기 줄을 만지작거렸지. 영감탱이, 이 줄 하나만 뽑으면 다 해결되는데 라고 중얼거리던 내 숨결에서 나던 그 역겨운 위스키 냄새. 나는 지금도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것 같구나. 상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이 너는 어떠니? 내 명의의 제주도 땅을 몰래 팔아치우려고 위임장을 위조해 내 지장을 억지로 찍으려 했지. 그때 내 손가락 사이에서 풍기던 그 독한 장미 향수. 그 향기가 내게는 썩은 고기 냄새보다 더 고약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걸림돌이라며 변호사와 짜고 나를 요양병원 깊숙한 곳으로 빼돌리려 했던 계획.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서윤은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꺽꺽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막내 상철은 이미 제 눈을 피한 채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혔던 방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정장 차림의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의 눈에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20년간 수집하신 증거 자료들, 그리고 어젯밤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자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재산이 탐나서 내 죽음을 재촉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내 재산의 행방을 알려주마. 이 유언장에 적힌 대로 나 한경수의 전 재산은 이영자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할 경수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될 것이다. 너희 세 사람에게는 단 1원의 유산도 단 한 평의 땅도 허락하지 않는다.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자식인데 어떻게 남한테 전 재산을. 상준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너희가 지난 20년간 저지른 횡령, 배임, 문서 위조, 그리고 오늘 저지르려 했던 존속살해, 미수까지 모든 증거가 이 서류 안에 들어있다. 이제 너희가 갈 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다. 내가 20년간 갇혀있던 이 육체의 감옥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곳이 될 게다. 자식들이 끌려나가는 복도에는 처절한 비명과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상주는 마지막까지 이 노인네가 미쳤어 라며 소리를 질렀고 서유는 잘못했어요, 아버지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영혼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비로소 떼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쩌려고 이러세요? 몸도 아직 안 좋으신데. 영자 씨,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구려. 고맙소. 나를 끝까지 인간으로 대접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어. 6개월 후 남한산성 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한 경수 복지재단의 정원. 저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천천히 산책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일 같이 재활 치료를 받고 영자가 정성껏 지어준 밥을 먹으며 저는 생전 처음으로 평온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간 자식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는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따라다닐 정가자와 페류나라는 꼬리표뿐입니다. 회장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오늘은 새로 들어오신 어르신들과 함께 시 낭송회를 열기로 했어요.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곁에 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들보다 더 진한 진심을 나눠준 이 여인과 함께 저는 남은 생을 속죄와 나눔으로 채워가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깨지고 더러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붙잡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진심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20년의 침묵 끝에 제가 얻은 것은 수천억의 재산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잘못된 인연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혹시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스스로를 고통 속에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용기의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